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또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해준 선거였습니다. 결국 범야권은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여당은 108석만을 가져가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질타하기 위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세력의 민심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당장 여당은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네 사람에 대한 얘기로 이번 22대 총선을 평가하고 또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소통 방식부터 내각까지 쇄신할 수밖에 없게 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총리부터 수석급 참모들까지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메시지를 냈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선거 패배 책임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한 문장의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총선 결과와 원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상 여당 참패의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엔 윤 대통령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엔 국정 쇄신을 직접 언급하면서 현 상황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총리부터 수석급 참모들이 사의를 밝힌 건가요? 네, 방점이 일단 인적 쇄신에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도 여당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만큼 다른 내각 구성원도 추가로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할진 지켜봐야 합니다. 네, 남은 임기를 결국 여소야대로 보내게 됐는데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거나 그간의 기조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이 일단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참모가 이런 말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로, 그러니까 개혁 정책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필수인 국회와의 협치가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불통 이미지에 갇힌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변화할지도 주목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을 하는 첫 번째 정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로 거대 야당을 견제해왔는데 총선에서 정권 심판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범야권은 200석을 넘기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전히 유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전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야권에선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그나마 남은 국정 운영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고통을 주는 거부권 행사를 남발을 한다든지 저는 이 정권은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처리도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의 인사권도 제약을 받습니다. 당장에 한덕수 총리가 물러날 경우 후임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 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켰다지만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이고 개헌과 탄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꼽힌 이른바 친윤 후보들은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갑에 단수 공천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입니다. 용인을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 중심에 바로 용인시 처인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역에 직접 찾아와 힘을 보탰습니다.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특수부 검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당선자에게 과반 득표를 내주며 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꼽혔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라 공천이 취소됐지만 무소속으로 완주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제가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습니까? 하지만 득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현우 당선자는 장 전 의원이 가져간 표를 빼고도 과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불린 이용 후보는 민주당 추미애 당선자에게 졌습니다. 추 당선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한 바 있습니다.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지만 1.17%포인트, 1,199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인물들은 줄줄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당선자는 국회의장으로도 거론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틀린 지휘를 하는 거죠, 그죠?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가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 방식도 쭉 지켜보았습니다. 이 세 명 모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혔습니다. 법무장관이던 추미애 당선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를 거역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나서면서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육선에 성공하면서 국회의장으로 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 대통령이 갈라서게 된 시작점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도 당선자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8년 민정수석이던 조 당선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민정이 무슨 사모펀드냐,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이 윤석열을 낳았고 이번엔 윤석열이 조국을 낳았다는 평가처럼 둘의 인연은 돌고 돌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시절 윤 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성윤 당선자도 이제 충돌 제2라운드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왔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윤 총장이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느냐고 소리쳤고 그때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악연으로 얽힌 이들의 대결은 어쩌면 이제부터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외국 언론들 역시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파와 디올백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레임덕. 주요 외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이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총선 패인으로 대파 875원 사건을 꼽았습니다. 대파값도 제대로 모른다는 조롱 끝에 참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거론하며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김건희 여사 조사 시도를 차단했다며 차기 대선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물음표를 단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온전한 권한인 외교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우방이든 적국이든 윤 대통령이 내놓은 외교 정책의 유효 기간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공을 들여온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대북 강경 노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장 삼각공조의 한 축인 일본의 언론들은 민감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이 참패했다며 한일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韓国政府は、昨年3月に発表した措置におきまして、原告への判決金及び遅延利息は、韓国の財団が支給する予定である旨、すでに表明をしておりまして。 영국 BBC는 레임덕 때문에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 외에 별다른 성과 없이 퇴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적 성과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장면들, 어떤 게 꼽히는지 윤세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강화된 건 설 연휴였던 지난 2월 KBS와의 신년 대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율된 질문의 녹화, 편집된 내용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치부한 대통령의 인식까지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취임 한 달이 채 안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윤한 갈등은 일부 여권 지지층마저 돌아서게 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 한 위원장을 찍어내려고 한 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 사이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증액을 요구하는 졸업생이 끌려나가는 사건으로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지명과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지명하자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켰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급등한 채소, 과일 가격에 국민이 씨름하는 사이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심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던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파는 선거 기간 정권 심판론의 상징이 됐습니다. 총선 열흘 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홀로 50여 분간 읽어내려간 모습은 불통 이미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단숨에 야권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처음 치른 총선에서 비례대표로만 12석,
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대검찰청부터 찾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득표율 24.25%로 비례 12석을 확보하며 창당 38일 만에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 검찰 독재 척결을 외쳐온 조국 대표는 오늘 바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논란을 당장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십시오.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 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정부, 대여 강경투쟁 수위를 높이며 선명성을 부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검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경고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 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등 윤석열 정부 심판용 압박카드도 준비 중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범야권 192석을 바탕으로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각종 특검 법안 통과 등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 말을 아낄 때 윤석열 정권을 아예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서는 식으로 선명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강성 유권자들이 환호하고 민주당 공천 논란에 실망한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면서 돌풍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처음부터 정권 심판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세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쏟아냈고 돌풍 수준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습니다. 고마! 지하라마! 조국 대표가 출마할 경우 야권이 또다시 조국의 강에 빠질 거란 당초의 부정적 전망을 단번에 뒤엎은 겁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엔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뿐 아니라 때마침 민주당을 이탈한 야권 지지층이 있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조국 혁신당은 47%를 넘게 득표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연합의 36%를 훌쩍 웃도는 숫자입니다. 180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비명행사로 대표되는 공천 잡음에 대한 실망감이 조국 혁신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비판적인 친문 성향의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결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힙니다. 야권 내 민심 분열을 확인한 만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당분간 정권 심판에 협력하면서도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다만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조 대표 사건까지 맡게 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조국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 조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씨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닷새 뒤 창당 선언을 했고 2달 만에 조국 혁신당 비례 2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비례 8번으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 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비례 10번인 차규근 법무부 전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 1번 박은정 당선자는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자료를 징계위에 무단으로 낸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 중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비례 국회의원 자리는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런 조국 혁신당의 돌풍 속에 대표적인 진보 정당 녹색 정의당은 20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심상정 원내대표는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선에 도전했다 실패한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섰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간중간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6석 유지가 목표였지만 결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석을 확보하며 원내에 진출한 지 20년 만입니다. 정권 심판의 역할을 담당할 정치 세력으로 녹색 정의당까지 선택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동의하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류호정, 박원석 전 의원이 당을 떠나는 등 내분을 겪었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내세운 여성과 기후 문제는 유권자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이 일부 진보층의 표를 흡수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총선에서 일부 진보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소수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녹색 정의당 대신 조국 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당권을 쥐게 됐습니다. 3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도 당내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내 공천 갈등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는 당이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과보다는 당면한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민생 문제 해결과 더불어 윤석열 정권을 다시 정조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자는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이달 초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는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함께 제1야당 대표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비명 행사 논란 속에 공천장을 받았던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오인방도 모두 당선됐고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또 경기도 라인 등도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선자군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등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의 법률 특보를 맡았던 양부남 당선자와 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박균택 당선자가 대표적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 등을 변호한 김동아, 김기표, 이건태 당선자도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표가 임명한 당대표 특보나 과거 경기도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도 나란히 금배지를 받게 됐습니다. 수행비서 출신인 모경종 당선자나 공보수석을 지낸 한민수 당선자, 정무특보 출신인 정진욱 당선자 등도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이명배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22대 총선 압승이 현역 의원을 45%나 교체한 공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와 친명계가 사실상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대표가 당 주류 물갈이에 성공하면서 향후 대권주자로서 전망도 더 밝아졌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재선 도전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친명계 지도부가 다시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1대 총선 압승 이후에도 검찰개혁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정권을 내줬다며 22대 당선자들의 지나치게 강경한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 총선 압도적인 승리 속에 일부 심판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혀온 서울 도봉갑 등을 국민의힘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 막판에 논란이 됐던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 모두 당선되긴 했지만 이후 고스란히 청구서가 돼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갑은 고 김근태, 인재근 부부가 모두 6번 당선됐을 만큼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지역구입니다. 현직 인재근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공천 갈등을 일으키며 불출마를 선언한 뒤 친명 안규령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약 1%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에게 졌습니다. 이지은 후보가 낙선한 마포갑도 4선 노웅래 의원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인 곳입니다. 공영훈 후보가 밀린 경기 화성을 역시 이원흑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내리 3차례 당선됐던 곳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반기를 들며 개혁신당으로 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으로 시끄러웠던 지역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기 민재를 무리해서 밀어넣은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편법 대출과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양문석, 김준혁 당선자의 불똥이 이런 지역구로 튀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 당선자는 당선 뒤에도 자신의 논란이 작은 편법이라고 했고 언론 개혁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언론 탓을 하는 말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작은 편법, 작은 실수에도 경계했어야만 했는데 사죄 말씀드립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김준혁 당선자는 말과 글로 상처를 입은 분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개헌선을 가까스로 저지하는 수준의 선거 패배로 정치에 입문한 지 106일 만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치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품 안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사퇴 후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은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은 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포함해 보수계열 정당은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21대 총선 땐 의석수가 더 적었지만 당시엔 야당이었고 집권 여당으로선 전례 없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구원 투수로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됐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다 사퇴 요구까지 받았지만 정면 돌파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100여일간 유지했던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도부 체제를 다시 꾸려야 하는 과제와 함께 국민의힘은 앞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기간 동안 민생 문제보다 더 강조한 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는 이른바 2조 심판론이었습니다. 이게 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 여론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선거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이재명, 조국 대표를 심판하자는 2조 심판론을 꺼내들며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불을 놨습니다.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통상 집권 여당이 경제와 민생, 국정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과는 달랐던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부터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의아하단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 대표가 아무런 집행력이 없는 야당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의 경험으로는 들어보지도 또는 못한 이런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운동권 청산이라는 이념적 구호를 들고 나와 첫 단추를 잘못 꿰딴 지적도 나왔습니다. 운동권 후보 대항마를 내보내려 했던 이른바 자객공천은 당 내부에서 사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패배로 끝났습니다. 현역 불패의 무감동 공천에 중진을 차출해 험지로 재배치한 공천 결과도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경남 양산을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 외엔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략 없이 승리만 강조했던 한 전 위원장. 선거 막바지 역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적전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제 누가 당권을 잡고 선거 패배를 수습할지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 불만을 덜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안철수, 나경원, 김태호 당선자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우선 5선이 된 서울 동작을 나경원 당선자입니다. 나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 친윤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당대표 출마를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살아남은 중진 가운데 인지도와 20대 국회에서 소수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경험이 강점입니다. 22대 국회는 사실은 굉장히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겠다. 사선 안철수 당선자는 정권 심판론이 거센 수도권,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이겼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일조했지만 정부에서 배제됐고 당내에서도 비주류였습니다. 중도 이미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행보에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역시 사선이 된 김태호 경남 양산을 당선자는 개파색이 옅은 데다 당의 요구로 지역구를 바꿔 험지에서 이긴 점이 가점 요인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좀 쓸모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우리 준엄한 또 요구도 저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이번 위기를 무난히 수습하면 정치적 입지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차기 당대표를 향한 경쟁도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는 세 번의 낙선 끝에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극적으로 꺾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선거 초반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넘는 차이로 뒤처졌던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는 선거 막판까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선거 당일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도
공 후보가 이 당선자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두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역전에 재역전을 벌였고 결국 이 당선자가 공 후보를 약 2.7%포인트 앞서며 최종 당선됐습니다. 3,2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이 당선자는 20대, 21대 총선과 2018년 재보궐선거 등 세 차례의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네 번째 도전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겁니다. 이주영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도 비례대표로 당선돼 개혁신당은 총 3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80년대생이라면서 젊은 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80년대생, 90년대생 당선자들이 이렇게 식빵 속에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는 그런 정당도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정당 자체가 원내 활동 자체가 그냥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선 소감에선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윤 정부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임기 단축 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이 당선자가 원내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그동안 대통령실을 향해 또 당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젊은 피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도봉갑에서 민주당 안규령 후보를 꺾어 화제가 된 87년생 김재섭 당선자, 또 국민의힘의 최연소 90년생 김용태 당선자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옛 지역구이자 아내이자 동지였던 인재근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서울 도봉갑. 진보 진영의 성지와 같은 이곳에 30대 청년 보수 정치인이 깃발을 꽂았습니다. 스스로를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라고 부르며 지역 토박이의 힘을 전면에 내세웠던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 논란 끝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공천을 받은 민주당 안규령 후보를 천여 표 차로 눌렀습니다. 김건희 시장은 몇 등이에요? 김 당선자는 평소 소신대로 용산보다 민심을 먼저 살피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무섭구나 이 생각이 진짜로 저는 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좀 들었습니다. 사실 심판을 받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 심판의 목소리를 받아서 1990년생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천하용인 중 한 명으로 탈당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할 말은 하는 청년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의 여당으로서 좀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바뀌어갈 부분이 있다면 바꿔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국민을 위한 길 아니었나 이렇게. 반면 청년 정치인 가운데 친윤계를 자처했던 김병민, 장해찬 후보는 나란히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장 후보는 막말 논란 속에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소장파의 약진과 친윤계의 패퇴, 이번 총선은 여권 청년 정치인들의 명운도 갈라놨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어제 저희 JTBC는 저녁 6시 투표가 마감되고 바로 여야가 몇 석이나 가져갈지 저희가 예측한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가 내놓은 숫자가 실제 개표 결과를 벗어난 반면 저희 JTBC의 예측 조사는 일치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제1당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출구조사 경험을 토대로 JTBC는 이번 총선에서 메타 분석에 기반한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례까지 합쳐 민주당은 168석에서 193석, 국민의힘은 87석에서 111석,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조국혁신당은 11석에서 15석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개표 결과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은 3석의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JTBC 예측조사가 내다본 의석수 범위와 일치한 겁니다. JTBC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통계학, 메타 분석, 여론조사 전문가 등으로 예측조사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수개월간 구축한 메타 분석 알고리즘으로 선거 기간에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 JTBC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과거 선거 데이터 등을 전수 분석해 총선 의석수를 예측했습니다. 이번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전국적 바람이 이제 셀 때는
그 반대 성향의 침묵이나 이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슈가 부각되기 전 성향을 종합적으로 추적해서 숨은 표심을 추적해냈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는 실제 선거 결과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3사는 민주당이 비례를 합쳐서 최소 178석부터 197석까지 얻을 걸로 전망했고, 국민의힘의 경우 최대치가 100석 이하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실제 개표 결과를 벗어난 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실제 결과와 다른 부정확한 예측치를 내놓음으로써 시청자들께 혼선을 끼쳤다는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의료계는 국민이 정부의 불통을 심판했다며 증원 반대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의료계는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구속 수사 그리고 면허 취소 등의 초법적인 발언을 해왔던 것들이 많은 국민들에게서 볼 때는 다음에는 다른 직격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의 비대위와 차기 회장, 전공의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 갈등이 큽니다. 이번 주 예고한 합동 기자회견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언급해 정책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원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해 그동안 미룬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곧 집행하며 더 세게 추진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오늘에 이어 내일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실타래를 풀기보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하루 애가 타는 건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벌써 50일이 넘도록 이런 피해와 희생이 지금 뒤따르고 있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정부가 연초부터 쏟아낸 핵심 경제 정책들도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과반을 훌쩍 넘긴 거야 구도에 가로막힐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증시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턴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최고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총선 한 달 전부터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과도한 보유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역시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야당이 의석 과반을 채우면서 이 같은 감세 정책 법안들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을 썼는데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 밖에 상속세 인하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례적으로 총선 다음 날 공개된 결산 보고서에선 국가 채무가 1,100조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50%를 넘겼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북 전주의 대학가 인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남성 가해자를 붙잡았는데 불과 40여 분 전에도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밤길 걷는 여성은 조금씩 비틀거립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 거리를 두고 나타난 남성, 지나는 길인 것처럼 의자에 앉습니다. 하지만 여성 뒤를 쫓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진모 씨, 이 여성을 따라간 뒤 한 상가 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입니다. 진 씨는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는 여성을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 주차된 차 아래에 쓰러져 있다가 낮이 돼서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상해서 머리는 3인째 그 나머지가 바깥에 보이더라고요. 외진데다 휴일이라 8시간 만에야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진 씨를 추적했고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룻밤 사이 진 씨 범행은 더 있었습니다. 40여 분 전 1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겁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혼자 길 가던 여성을 쫓았고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주변을 서성이며 쓰러진 피해자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가격 한 거만 나왔고요. 나머지는 지금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요즘 벚꽃으로 유명한 곳은 어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사진 찍겠다고 도로 한복판까지 나가버리거나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꽃 구경하러 갔다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연인끼리 친구끼리 벚꽃 구경에 한창입니다. 최근 벚꽃 명소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1년 중 이맘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차도로 나갑니다. 일부러 중앙선 근처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차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예 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차에 조명이 있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온다는 이유입니다. 세워둔 자전거는 아예 한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들이 빠르게 지나가도 차가 지나가도 촬영은 계속됩니다.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피해 지나가던 차들도 결국 경적을 울립니다. 취재진의 차량도 도로를 막은 사람들과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여러 번 넘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도로 침범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는 그거를 단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차를 통제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량을 통제해. 이건 주까지만이야. 하지만 주택가여서 주민 불편을 고려하면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일회용 커피잔과 과자 봉지들이 거리에 그대로 버려집니다. 쓰레기 버리지 있는 곳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쓰레기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벚꽃 축제의 상징이 된 서울 여의도 벚꽃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곳곳에 버려진 커피잔들이 쌓여 있고 누군가 먹다 남은 도시락통도 그대로 버렸습니다. 근처 여의도 한강공원의 커다란 쓰레기통은 넘쳐 재기능을 못할 정도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벚꽃 명소를 찾는 설렘은 다 같을 겁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인파와 쓰레기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 일은 반복돼선 안 됩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투엘 감독의 따뜻했던 투샷 기억하시나요?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하고 처음 만난 날 투엘은 반갑게 포옹으로 김민재를 맞이했습니다. 무뚝뚝했던 감독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독일 언론 스포르트는 훈훈했던 이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전했습니다. 투엘 감독과 여름 이적된 김민재 사이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김민재가 선발로 잘 나서지 못하는 것은 투엘 감독과 혼란스러운 관계 때문이라고 썼는데요. 김민재는 실패한 이적으로 본다는 주의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감독과 불편한 관계가 결국은 출전 여부에 연결되고 있다는 건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김민재의 이딴 결장, 독일 언론의 가혹한 평가와 해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씁쓸하기만 하네요. 온통 연분홍색 꽃잎으로 가득했던 벚나무에도 이제 녹색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일요일에는 무려 28도까지 치솟으면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봄철은 산불 위험이 높은 계절이기도 한데요. 특히 4월은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산불 재난위기 경보도 나흘째 경계 단계가 유지 중이고요. 중부지방 곳곳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바싹 메마른 대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지만 호남 지역은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과 부산이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선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낮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지만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무척 큰 만큼 외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